입국이 거부됐습니다. 경비원이 매표소까지 동행할 겁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죠? 당신 미국에 불법 체류하려고 온 거죠? 보아하니 싸구려 물건이나 팔려는 모양이네요. 이것이 미국 이민국 직원이 베트남전 참전 한국인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는 외동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가슴 벅찬 기대를 안고 생애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지만 그 기쁨은 도착 몇 분 만에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 치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범죄자처럼 경비원의 호의를 받으며 다시 매표소로 걸어갔고 다음 날 한국 땅을 밟자 그는 모두가 믿기 힘든 결단을 내립니다. 미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백악관에서 직접 송을 씨로 써내려간 편지를 받게 되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태어난 도시를 남겨주세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박준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다. 16시간의 비행 끝에 느껴지는 피로감보다 더 무거운 것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한 설렘이었다. 78세의 노인이 평생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다. 다음 분, 이민국 심사대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여권을 건넸다. 심사관 캐런 밀러의 눈빛에서 즉각적인 경멸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여권을 마치 더러운 물건을 다루듯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었다. 미국에 온 목적이 뭐죠? 그녀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딸, 결혼식. 준호는 어눌한 영어로 대답했다. 영어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말하기는 여전히 어려웠다. 이런 것들은 뭐죠? 미국에서 팔려고 가져온 물건들인가요? 밀러는 준호의 가방을 거칠게 열고 정성스럽게 접힌 옷가지들을 카운터 위에 쏟아부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받은 명예 훈장들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훈장들은 그의 청춘과 피를 바쳐 얻은 것이었다. 그녀는 마치 싸구려 장신구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훈장들을 뒤적였다. 한국에서는 당신 같은 노인들이 좁디좁은 아파트에 버려지지 않나요? 더 좋은 곳에서 죽으려고 왔나요? 그녀의 비웃음에 주변 동료들이 키득거렸다. 얼굴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준호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끓어올랐다. 인생의 대부분을 조국을 위해 바친 참전용사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그는 딸의 결혼식 초대장을 꺼내 보여주려 했다. 이게 뭐예요? 위조 서류인가요? 밀러가 초대장을 잡아채 무시하듯 훑어보았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매일 와요.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려는 거죠. 아니, 딸 결혼식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50년 전, 그는 베트남 정글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미군 병사들을 구출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울 힘조차 없었다. 딸은 당신 없이 결혼식을 올려야겠네요. 밀러가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여권에 입국 거부 도장을 3개 찍었다. 준호는 다른 여행객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몇몇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다른 이들은 당혹스러운 광경에 시선을 돌렸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군인 시절부터 지켜온 꼿꼿한 자세로 준호는 묵묵히 추방 대기실로 향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그는 가방 속에서 한국 전통 한복을 살짝 만졌다. 딸에게 입히려고 가져온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그 옆에는 고향 땅의 흙이 담긴 작은 유리병이 있었다. 전통에 따라 결혼식 장소에 뿌려 딸의 결합을 축복하려 했던 것이다.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이 보였다. 머지않아 그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갈 비행기가 도착할 것이다. 표정 없는 얼굴 뒤에는 폭풍 같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전화기를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가 너무 늙고 무력해서 미국 땅도 밟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준호는 침묵 속에 자신의 슬픔을 삼켰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로스앤젤레스의 빌딩들이 점점 작아졌다. 그가 흘리지 않은 눈물이 가슴 깊은 곳에서 바다가 되어 일렁였다. 로스앤젤레스의 고급 정원에서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웨딩드레스의 주름을 매만졌다. 하얀 드레스는 완벽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아버지를 위해 준비해둔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셨어요.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예비 신랑에게 말했다. 전화도 못했어요. 지금쯤 아버지는 태평양 위 비행기에 계실 거예요.
신랑 마이클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천년의 전통이 오늘 깨지려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데려다주는 것이 신성한 의식이었다. 이제 미국식으로 신랑의 아버지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했다. 정원 곳곳에 배치된 벚꽃 가지들이 봄바람에 흔들렸다. 민지는 그 꽃들을 보며 아버지의 고향 마을에 있는 벚꽃 나무를 떠올렸다. 모든 것이 이제 공허하게 느껴졌다. 준비됐어요, 민지 씨?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다가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그녀를 혼자서 키웠다. 그 강인하고 온화한 남자가 오늘 그녀의 가장 중요한 날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전통 가야금 연주가 그녀의 입장을 알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서양 현악 사중주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민지는 그 음악이 자신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우리식이 시작되기 전에 민지가 신랑에게 말했다.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그녀는 조용한 구석으로 가서 휴대폰을 꺼냈다.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국제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기내 모드였을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 공항에서 뵐게요.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메이크업이 번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 날을 위해 준비했는지 알고 있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고 가보를 팔아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도. 괜찮아요?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 물었다. 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네, 괜찮아요. 시작하죠. 하지만 그녀는 괜찮지 않았다. 결혼식 동안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았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빈자리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 신랑의 아버지가 그녀의 팔을 잡고 제단으로 걸어갈 때 민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다. 천년 동안 이어져 온 가족의 전통이 오늘 그녀로 인해 깨진 것 같았다. 아버지가 가져온 한국 고향 흙으로 결혼식 장소를 축복하는 의식도 이제 불가능해졌다. 하늘에는 아마도 아버지를 태운 비행기가 구름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서울로 날아가 아버지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지는 한국어로 침묵의 기도를 올렸다.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서 우리의 방식대로 이 결혼을 축복받을 수 있기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오늘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임을. 민지와 마이클이 예라고 대답할 때 그녀의 영혼 절반은 태평양 위 어딘가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울고 있었다. 서울의 한강이 석양빛에 물들어갈 때 박준호는 자신이 직접 지은 한옥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1년에 걸쳐 하나하나 손수 지은 집이었다. 그 시간은 전쟁의 악몽을 잊고 새 삶을 시작하는 과정이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 검게 그을린 베트남 정글을 배경으로 젊은 박준호가 2명의 부상당한 미군 병사를 등에 업은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군복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뒤로는 폭격으로 붉게 타오르는 하늘이 보였다.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가로지르는 깊은 흉터를 손으로 쓸었다. 햄버거 힐 전투에서 미군 병사들을 구하다 수류탄 파편에 맞은 상처였다. 의사들은 그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살아남아야 했다.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내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가족과 동료를 지켜야 한다.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했다. 준호가 18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모두 겪으며 가족을 지켜낸 강인한 사람이었다. 그 가르침이 준호의 삶의 지표가 되었다. 딸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 준호는 50년 동안 간직해온 갑오들을 팔고 모든 저축을 털어 비행기표를 샀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마지막 부성의 의무를 다하는 여정이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준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절대 다시 총을 들지 않겠다고. 대신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젊은이들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삶을 택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는 홀로 민지를 키웠다. 학부모 모임에서 유일한 아버지였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는 결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베트남 전쟁 영웅으로서 그는
정부 요인들이 종종 자문을 구하는 인물이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안보 전략을 총괄했고 3명의 대통령에게 위기 상황에서 조언을 제공했다.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의 전화기는 울렸다. 책상 위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받은 훈장들이 놓여 있었다. 미국 이민국 심사관이 쓸모없는 잡동사니처럼 취급했던 바로 그 훈장들. 그 중에는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이 직접 서명한 편지도 있었다. 미국인 27명의 생명을 구한 용감한 한국 군인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창문 너머로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이 강가를 걸으며 딸과의 재회를 상상했다. 이제 그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전화기가 울렸다. 옛 전우 중 하나였다. 준호 뉴스 봤나? 자네가 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어.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었을 뿐이네. 이건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선 문제야. 자네는 우리나라의 영웅이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준호는 베트남에서 받은 훈장들을 바라보았다. 그 무게가 갑자기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평생 조용히 살아왔다. 영웅이란 칭호를 거부했고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78세의 나이에 그는 또 다른 전쟁터에 서 있는 듯했다. 이번에는 총알이 아닌 존엄성을 위한 싸움이었다. 서울의 유서 깊은 삼원정 한정식집,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한옥 건물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오가는 진지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박준호는 사적인 방에서 오랜 전우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 인사가 되어 있었다. 그 여자가 내 소지품을 마치 쓰레기처럼 뒤적였네. 준호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 훈장들을 길거리 노점상 물건처럼 취급했어. 테이블 주위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그는 젊은 시절 준호의 지휘 아래 복무했던 장교였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말했다. 박준호 선배님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1988년 올림픽 때 우리 안보 전략을 이끌었고 3명의 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해낸 분입니다. 준호는 천천히 차를 마셨다. 그의 침착함은 주변 사람들의 분노와 대조를 이루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존엄성의 문제야.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지. 외교부 차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는 준호의 도움으로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명예 회복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인물이었다. 내일 미국 외교관들과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취소해야 할 것 같군요. 준호는 차잔에 떠다니는 차십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그는 늘 인생의 답을 차의 움직임에서 찾곤 했다. 개인적인 복수는 바라지 않네. 하지만 침묵이 불의에 대한 공모가 되는 순간이 있지. 준호의 말은 늘 그랬듯이 간결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했다. 그들은 준호가 국가적 영웅임에도 한 번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행동을 촉구하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장이 조용히 말했다.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전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늘 조용한 삶을 살아왔네. 베트남에서 돌아온 이후로 한 번도 나 자신을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오늘 내가 겪은 모욕은 나 개인이 아닌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것이었네. 그때 한 젊은 비서가 방으로 들어와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넸다. 잠시 통화 후 장관의 표정이 긴장으로 변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내일 아침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박준호 선배님도 참석해 주시길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베트남 정글에서 적의 총알이 귓가를 스칠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의 맥박은 놀라울 정도로 일정했다. 매세는 적절한 때가 있네.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때로는 침묵이 덕이고 때로는 행동이 의무가 되지. 이제 행동할 시간인 것 같군. 저녁이 깊어갈수록 삼원정의 고풍스러운 방 안에서는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닌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다. 준호의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그가 평생 조국을 위해 희생해온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를 위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한 그의 눈이
약간 커졌다. 딸이군. 그가 조용히 말했다. 방을 나가 통화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모두는 이 일이 단순한 개인적 모욕을 넘어선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한 가족의 아픔이자 한 민족의 존엄에 관한 문제였다. 청와대 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테이블 위 서류들을 비추었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사이에 앉아 있었고 방 안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박준호가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78세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준호는 정장 차림이었고 왼쪽 가슴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받은 훈장 하나만을 달고 있었다. 박준호 선생님, 앉으십시오. 대통령이 정중하게 말했다. 어제 밤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겪으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눈빛 속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참회서 보였던 것과 같은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직접 경험하신 일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요청했다. 준호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목소리로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겪은 모욕적인 경험을 설명했다. 그의 말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수치심과 분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만약 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목숨을 구해준 참전 용사를 이렇게 대한다면 준호는 말을 마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의 젊은 학생들과 일반 관광객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지 상상이 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국방부 장관이 주먹을 꽉 쥐었고 외교부 장관은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았다.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청와대 정원의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내릴 말이 가져올 파장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평생 그랬듯이 그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국 시민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제안합니다.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을 때까지요. 그의 말에 회의실이 순간적으로 소란스러워졌다. 경제부 장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준호 선생님 존경합니다만 그것은 심각한 경제적 보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다른 강요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런 중대한 제안의 심각성 때문에 회의에 초대된 삼성과 SK그룹의 임원들은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다. 미국 기업들과의 계약이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삼성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향이 막대할 것입니다. 준호는 베트남 정글에서 적의 총격을 맞을 때처럼 평온함을 유지했다. 미국은 이런 일로 명성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 헤드라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미군 병사들을 구한 참전 용사 모욕 후 동맹국 보복. 그는 테이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의 시선이었다. 한국인 한 명의 존엄성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우리의 계약들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오랫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준호를 수십 년 동안 알아왔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이후 준호는 국가 안보에 관한 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였다. 그는 어떤 결정도 모든 결과를 철저히 고려하지 않고는 내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박준호 선생은 수십 년 동안 중요한 순간마다 이 정부를 인도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마침내 말했다. 그는 모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의미심장한 일시 정지를 둔 후 결정을 내렸다. 임시 법령을 즉시 시행합니다. 방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준호의 눈에서 잠시 승리의 빛이 번쩍였다가 사라졌다. 이것은 결국 승리의 순간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준호는 조용히 대통령에게 물었다. 내 딸에게 이 일을 알려야 할까요? 그녀는 미국에 있고 미국인과 결혼했습니다. 대통령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가족은 항상 첫 번째입니다. 박준호 선생. 하지만 오늘 당신은 더 큰 가족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대한민국 가족을 위해서요.
청와대 위기상황실은 군사작전본부를 방불케 했다. 긴급 소집된 장관들과 보좌관들이 전화통에 매달려 있었고 벽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다. 법령이 발표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정부 시스템 전체가 전시체제로 전환된 듯했다.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군요. 박준호가 국방부 장관에게 말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분주한 상황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입니다. 장관이 대답했다. 다만 이번에는 총알 대신 법령으로 싸우는 것뿐이죠. 법률팀이 작성한 법령은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면서도 강력했다.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는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절차는 박준호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겪은 일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래도 경제적 보복이 오면 어쩌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서류는 식은땀으로 살짝 젖어 있었다. 준호는 그를 바라보았다. 젊은 보좌관의 눈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다. 전쟁터에서 많이 보았던 표정이었다. 전쟁에서 배운 것이 있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상대방은 당신이 가진 두려움만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의 말은 방 안에 잠시 정적을 가져왔다. 상황실의 전략가들도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실전에서 온 지혜는 늘 이론을 압도했다. 벽면 모니터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한 첫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미국 시민권자들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었다. 공항 직원들에게 명심시켜야 할 것이 있네.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는 것이야. 우리는 미국인들을 모욕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단지 한국인의 존엄성이 불의 앞에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지. 대통령이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즉시 참모들에게 그 메시지를 모든 출입국 관리소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 대표들이 상황실 한쪽에 모여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박준호의 경험이 알려지자 한국 기업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정부 결정에 동참했다. 정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경제적 이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 것이다. 준호는 창밖으로 청와대 정원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베트남의 우기에 많은 전투를 치렀던 그에게 빗소리는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박준호 선생님, 대통령이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역사는 우리의 결정을 기록할 것입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대통령님, 저는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장을 쓰고 있는 것 같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입국 거부라고. 난 미국 시민이라고. 애플 기업의 고위 임원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손에 든 여권을 심사대 위에 세게 내리쳤다. 입국심사관은 전날까지만 해도 흔들렸을 법한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미안합니다만 새로운 정책입니다. 한국어 인터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빠르고 복잡한 한국어로 말을 이어갔다. 한국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며 체류 기간 동안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특별 심사실로 이동해 주십시오. 미국인 임원의 표정이 순간 당혹감으로 가득 찼다. 영어로 항의하려 했지만 심사관은 고개를 저으며 한국어로만 대응했다. 대기실에는 이미 수십 명의 미국인 관광객과 사업가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평소 쾌적하던 공항 대기실의 에어컨이 유지보수 중이라는 이유로 꺼져 있었고 물을 요청하는 이들에게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워싱턴에서 국무장관이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보잉, 구글, 애플의 고위 임원들이 모두 억류되었다고. 서울 주재 미국 대사는 한국 외교부와 긴급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 그의 전화 너머로 한국 외교부 관계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만 장관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국가안보회의 중이십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특별심사실에서는 또 다른 미국인 사업가가 자신의 여권을 들어 보이며 항의하고 있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영어 할 줄 아는 관리자를 당장 불러오라고. 입국심사관은 공손하게 미소 지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표준 절차입니다. 15번 방으로 가셔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작고 더운 방을 가리켰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에서 박준호는 전통서예를 연습하고 있었다. 부시한지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명예와 인내라는 한자를 그려내고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는 멈추지 않고 울렸다.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그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미국에서의 경험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딸 민지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여기 뉴스에서 난리예요. 한국이 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했다고요. 이게 아버지가 겪으신 일 때문인가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결국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이건 너나 내 관한 것이 아니란다. 우리 모두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이클의 부모님이 다음 주에 한국에 오기로 했었는데 이제 어떡하죠?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개인적인 문제와 국가적 원칙 사이의 균형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딸아, 때로는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렴.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다시 붓을 들어 정의라는 글자를 천천히 써내려갔다. 젊은 시절 그가 전장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전쟁은 총알이 아닌 원칙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었다. 위기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미국 대사는 마침내 한국 고위관리와의 면담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외교부 장관이 아닌 차관을 만나게 된 것은 한국 측의 불만을 명백히 드러내는 신호였다. 외교계에서는 상대의 직급이 곧 존중의 척도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 시민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대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입에는 가는 땀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차관은 한쪽 눈썹을 들어올리며 냉정하게 대답했다. 차별적이라고요? 우리는 단지 미국에서 한국 시민들이 겪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그 절차 말이죠. 대사는 서류 가방에서 공식 외교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를 도발적으로 간주하며 즉시 중단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경제적 보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관의 표정은 변함없이 냉정했다. 워싱턴에 전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국가적 존엄성을 협상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후 미국의 무역 보복 위협은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소식은 불길처럼 청와대로 퍼져나갔고 주요 기업 대표들이 긴급 회의에 소집되었다. 우리는 후퇴해야 합니다. 삼성 회장이 강조했다. 무역 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박준호에게 향했다. 준호는 천천히 내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사진은 내가 미국 병사들을 구한 직후에 찍힌 것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준호가 2명의 부상당한 미국 병사를 업고 있었다. 그의 찢어진 군복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배경으로는 베트남의 지평선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난 한 번도 이것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인들에게 누가 진정한 동맹인지 상기시킬 때가 온 것 같군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경제적 계산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대통령은 오랫동안 사진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이 사진을 미국 대사에게 보내십시오. 다른 답변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준호는 대통령과 단둘이 남았다. 이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물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전쟁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전투는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준호와 같은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다. 오늘 밤 우리는 단순히 한 노인의 존엄성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준호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아버지, 미국 뉴스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정말인가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어떻게 딸에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와 그녀의 미국인 남편이 이 상황에서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단다, 민지야. 하지만 때로는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어. 불과 몇 시간 만에 박준호의 사진은 조선일보 한 면을 장식했고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다. 베트남전 참전 미군 퇴역 군인들은 즉시 그 장소를 알아보았다.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였던 햄버거 힐이었다. 보스턴의 한 대학 교수인 잭 모리스는 사진 속 부상당한 미군 병사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했다. 평생 동안 아버지는 한국인 천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적의 총알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가 아버지를 수 킬로미터나 없고 안전한 곳까지 가져다 주었다고요. 오늘 처음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리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손에 든 낡은 일기장을 보여주었다. 이건 아버지의 일기입니다. 여기에 그날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한국인 군인이 나를 구했다. 내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결연한 눈빛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펜타곤에서는 고위 장교들이 오래된 서류 보관소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준호는 실제로 미국 의회 명예훈장 추천을 받았지만 전쟁 말기의 혼란 속에서 그 서류가 분실되었던 것이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 대통령은 참모들이 점점 심각해지는 외교적 위기를 설명하는 동안 그 사진을 계속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대통령이 한숨을 내쉬었다. 50년 전에 우리 병사들을 구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니.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서는 잊혀진 영웅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이 하루 만에 200만 서명을 넘어섰다. 워싱턴에서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준호의 사진이 인쇄된 팻말을 들고 있었다. 시애틀 보잉 본사에서는 임원들이 대한항공과의 동결된 계약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계산하고 있었다. 8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다. 애플에서는 서울 공장을 방문할 수 없게 된 임원들로 인해 다음 아이폰 출시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의 이민국 심사관 캐런 밀러는 갑자기 공공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언론인들은 그녀가 아시아인들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한 이전의 불만 사례들을 파헤쳐냈다. 이런 불만들은 그녀의 상사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박준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화기는 계속해서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폭풍은 결국 지나간다. 이야기의 초점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이것은 입국이 거부된 한 노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존경받아 마땅한 전쟁 영웅에 관한 이야기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미국 내 여론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다. 소셜미디어는 한국인 영웅의 이야기로 가득 찼고 주요 언론들은 미국은 어떻게 자국 병사들을 구한 영웅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캐런 밀러는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커튼을 내리고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상부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연락은 좋은 소식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진이 공개된 지 사흘 만에 백악관은 마침내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 사과가 아닌 오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문서는 즉시 서울의 박준호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장관들에 둘러싸인 채 아파트에서 그 문서를 읽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선생님? 국방부 장관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이걸 받아들이고 봉쇄를 풀어야 할까요? 준호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느린 동작으로 문서를 접었다. 그의 손은 1969년 햄버거 힐 전투에서 부상당한 미군을 업고 달릴 때처럼 여전히 단단했다. 신뢰의 무게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무거웠다. 이건 사과가 아니네. 이건 존중의 부스러기일 뿐이야. 그는 문서를 돌려주었다. 내 명예 규범은 완전하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네. 준호의 눈에서 젊은 날에 수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미국과 함께 싸우던 시절의 불꽃이 번쩍였다. 그가
위기에 처한 동맹군을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들던 그날의 단호함이 다시 살아났다. 전쟁에서 배운 교훈이 있네. 싸움에서 물러서면 다시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의 단호한 거절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한국 국민들은 그의 뒤에 굳건히 서 있었다. 평범한 시민들이 준호의 아파트 앞에 꽃을 놓기 시작했고, 날 한국의 명계와 날 박준호 종영 같은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뒤덮었다. 동네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찾아왔고 학생들은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 그중에는 할아버지께서 지켜주신 것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는 글귀도 있었다. 준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그 편지들을 매일 밤 읽었다. 위기가 시작된 지 닷새째, 경제적 손실이 수억 달러에 달했을 때 백악관 공식 인장이 찍힌 봉투가 서울의 준호의 집에 도착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진심 어린 유감을 표현하고 전쟁에서의 그의 용맹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더불어 캐런 밀러와 그녀의 상사들이 해고되었으며 이민국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교육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편지를 읽었다. 저녁 노을이 한강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백악관에서 공식 사과를 했다면서요? 그래, 이제 다 끝났다. 준호의 목소리는 피로했지만 평온했다. 내 시부모님은 이제 한국에 올 수 있게 됐구나.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미국에서 사람들은 아버지를 서울의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준호는 쓰게 웃었다. 난 영웅이 아니란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지.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서재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베트남에서의 사진들, 딸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 그리고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삶의 여정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다. 준호는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그곳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이것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은 것 같았다. 아파트 대문 밖에서는 기자들이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은 그들에게 짧은 인터뷰를 허락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밤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멀리서 전통 북소리가 들려왔다. 어딘가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명예는 회복되었다. 오늘 밤 그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의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청와대 위로 내리쬐고 있었다. 박준호는 진남색 전통 한복을 입고 의전 담당관의 안내를 따라 긴 복도를 걸었다. 복도 양쪽으로는 의장대가 예를 갖추어 서 있었다. 그들의 제복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디자인이었다. 78년의 세월을 견뎌온 준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다. 젊은 시절 행군했던 리듬을 아직도 기억하는 듯했다. 그의 손에는 딸 민지로부터 방금 받은 메시지가 담긴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아버지, 오늘 이 순간을 온 미국이 지켜보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계 인사들이 가득 찬 청와대 대강당에 들어서자 모든 이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준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조용한 삶이 국가적 관심사가 된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를 단상으로 안내했다. 대통령의 손에는 대한민국의 최고 민간 훈장이 들려 있었다. 보통은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린 예술가나 지식인들에게 수여되는 훈장이었다. 박준호 선생님은 단순히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엄숙하게 말했다. 그는 개인적 모욕의 순간을 우리 민족의 집단적 존엄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계기로 변화시켰습니다. 준호는 엄숙하게 고개를 숙여 훈장을 받았다. 젊은 시절 베트남에서 받은 무거운 훈장들과는 달리 이 작은 훈장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무거웠다. 연설할 차례가 되자 준호는 준비해온 긴 원고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고민한 후 그것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대신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말을 전하기로 했다. 저는 인정받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의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모든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을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은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시민과 동맹을 대하는 존중의 깊이에 있습니다.
그의 간결하고 깊은 말에 청중들은 숨을 죽였다.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해온 그였지만 준호는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의 말에는 전장에서 단련된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모두 전쟁에서 배웁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배웠고 여러분은 이번 외교적 위기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칙을 지킬 용기입니다. 의식이 끝나갈 무렵 준호는 개인적인 결정을 발표했다.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는 미국 땅을 밟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대신 그의 딸 민지와 미국인 사위가 한국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소식은 감동적인 박수갈채로 맞이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원칙의 승리였고 존엄성의 승리였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국내외 언론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미국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미국 기자가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분노는 없습니다. 제가 싸운 것은 한 국가가 아니라 불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동맹이란 서로 존중할 때 강해지는 법이죠. 차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잠시 청와대 정원을 바라보았다. 봄꽃이 만발한 정원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문득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어떠셨어요? TV로 봤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네 아버지가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구나.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너와 내 남편, 그리고 우리의 전통에 대해 생각해봤다. 한국에서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니? 이번에는 모든 전통을 따라서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기쁨에 찬 동의가 들려왔다. 준호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오늘 그는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회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인의 정신을 일깨웠다. 봄의 향기가 가득한 경복궁은 오늘 특별한 날을 맞아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궁궐의 담장 위로 전통 한지 등불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리며 형형색색의 빛을 고귀한 손님들 위로 흩뿌렸다. 민지의 두 번째 결혼식을 위해 모인 하객들은 모두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로스앤젤레스의 서양식 결혼식과는 달리 오늘의 의식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 전통에 따라 진행되었다. 경복궁의 아름다운 경회로 연못 옆 전통 정제서, 민지는 아버지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먼저 차를 올리겠습니다. 민지가 섬세한 동작으로 준비된 전통차를 아버지에게 건넸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 결혼식에서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기쁨이 어려 있었다. 아버지, 우리 전통의 가치를 잊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민지가 한국어로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후회가 아닌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박준호는 화려한 자신의 한복 차림으로 위엄 있게 차를 받았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눈빛은 따스함으로 가득했다.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딸아. 잘못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는 것이지. 준호의 목소리는 깊고 단단했다. 그가 차를 마시자 주변에서 전통 가야금 연주가 흘러나왔다. 하객들 사이에는 미국인 얼굴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잭 모리슨이었다. 베트남에서 준호가 구한 미군 병사의 아들이었다. 그는 수천 마일을 날아와 이 의식을 직접 보기 위해 왔다. 손에는 그의 아버지가 50년 동안 간직해온 군사 메달을 들고 있었다. 영원한 감사의 표시였다. 이 메달은 아버지의 생명이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재기 의식 전에 준호에게 건넬 때 말했다. 아버지는 당신을 내 한국인 수호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전통에 따라 준호는 딸의 팔을 잡고 돌 포장된 정원을 지나 기다리고 있는 신랑에게로 인도했다. 이것은 천년 동안 이어져 온 의식이었다.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와 달리 누구의 자리도 비어있지 않았다. 의식의 절정에서 준호는 고향 땅에서 가져온 흙이 담긴 유리병을 열었다. 그는 천천히 신랑과 신부 주위에 그 흙을 뿌렸다. 이 의식은 조상의 땅이 새로운 부부의 결합을 축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땅의 힘으로 너희의 결합이 깊고 강하게 자라나길 바란다. 준호가 엄숙하게 말했다. 전통 혼례식 후 하객들은 고급 한식당 지화자로 자리를 옮겼다. 갈비찜, 잡채 등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을 즐기는 동안 민지가 갑자기 일어나 중요한 발표를 했다.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저희 부부는 쌍둥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준호의 얼굴에 잠시 놀람이 스쳤다가 이내 깊은 감동으로 바뀌었다. 그는 조용히 눈가의 습기를 닦았다. 제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자랄 것입니다. 민지가 계속했다. 조상의 언어를 배우고 인정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주잔을 들어 축하했다. 그들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의 끊어질 뻔했던 가계의 연속성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준호는 몇 달 전 미국 공항에서 겪은 모욕을 생각했다.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였다. 이제 그의 딸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그의 손주들은 두 문화의 가치를 모두 품고 자라날 것이다. 잭 모리슨이 준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교훈이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요.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한 우아한 한옥이 국제이해를 위한 방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 건물은 옛 건축 양식을 보존하면서도 내부는 현대적인 시설로 꾸며져 있었다. 처음에는 박준호의 개인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지만 정부와 대기업들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빠르게 확장되었다. 중앙마당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퇴역 군인들이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옆방에서는 외교관들이 문화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준호가 첫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이곳은 오해를 이해로, 분노를 지혜로 변화시키는 공간입니다. 한국의 눈정, 정직과 성실을 중시하는 전통 가치에 따라 살아온 준호는 갑작스러운 명성을 자신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조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그는 매일 아침 한강변을 걸으며 자신의 예상치 못한 영향력을 어떻게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세계화는 우리를 물리적으로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국제 외교관 그룹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진정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만이 우리의 영혼을 가깝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전 이민국 심사관 캐런 밀러가 센터를 방문하는 첫 미국인 중 한 명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차갑게 대해졌지만 그녀의 진정한 반성과 배우려는 의지는 점차 문을 열었다. 박 선생님, 당신은 저에게 수치심이 때로는 변화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가 전통차 의식 중에 고백했다. 밀러는 더 이상 이민국에서 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정한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차를 더 따라주었다. 고칠 수 없는 실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을 뿐이죠. 이 차 한 잔으로 그들 사이의 과거는 조용히 치유되었다. 밀러가 떠난 후 준호는 마당의 소나무 아래 돌 의자에 앉아 사색에 잠겼다. 베트남 전쟁에서 동료들을 잃은 슬픔, 아내의 잃은 죽음, 딸을 혼자 키운 고단함,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한 영웅으로서의 새 삶까지. 그의 인생은 참으로 긴 여정이었다. 할아버지,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민지가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다가왔다.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다. 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구나. 준호가 말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어디로 갈지 알 수 있으니까.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가족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방문화센터는 빠르게 서울에 부임하는 새 외교관들의 필수 방문지가 되었다. 문화적 존중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한 외교 관계자가 말했다. 이것은 상처를 지혜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준호는 미국 대사관과 협력하여 한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이 장학금은 베트남전에서 함께 싸운 한국과 미국의 우정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센터의 마지막 방문객이 떠난 후 준호는 마당에 홀로 남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베트남의 어두운 정글에서 올려다보던 그 별들과 같았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별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빛을 가져오기도 하니 그의 손가락이 배에 오래된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더듬었다. 이제 그 상처는 아프지 않았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말은 진실이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치유에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과정이 필요했다. 센터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가운데 준호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변화를 생각했다. 한때는 조용히 뒤에서 조언을 제공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 정부는 이제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국제관계에 관해서도 그의 의견을 구했다. 준호 아버님, 이제 들어가시죠. 밤 공기가 쌀쌀해졌어요. 민지의 남편 마이클이 그에게 담요를 가져왔다. 미국인이었지만 이제 그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장인에게 존경을 표하는 한국식 예절을 완벽하게 익혔다. 고맙다 마이클. 너는 정말 빠르게 우리 문화에 적응하고 있구나. 장인어른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단지 민지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준호는 느리게 일어섰다. 그의 관절은 이제 추운 날씨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젊고 강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장벽은 종종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란다. 준호가 말했다. 너와 민지가 그 장벽을 허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구나. 그들이 센터를 나서며 준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달빛이 한옥의 기와 지붕 위에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이 작은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상처를 세상을 위한 선물로 변화시켰다. 모욕을 지혜로, 분노를 이해로, 그리고 개인적 수치심을 문화적 자긍심으로 바꾸어낸 것이다. 내일은 또 누가 방문할 예정이지? 준호가 물었다. 일본과 중국 외교관들이요. 그리고 오후에는 미국 대학생 그룹이 옵니다. 준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모든 적이 영원한 적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오늘의 적은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원리를 평화의 시간에 적용하고 있었다. 민지의 쌍둥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되는 날, 100일 잔치는 오랜 전통에 따라 엄숙하면서도 화려하게 치러졌다. 100일은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취약한 시기를 무사히 지냈음을 축하하는 중요한 전통 의식이었다. 강남의 현대식 병원에서 첨단 의료기술과 천년의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박준호는 이제 79세의 할아버지가 되어 화려한 색상의 전통천으로 포근하게 쌓인 두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행복의 빛이 흘러넘쳤다.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이름을 지어주었지? 준호가 물었다. 민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딸아이는 은지, 아들아이는 준서라고 지었어요. 은지는 은혜로운 지혜라는 뜻이고 준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준호의 서약이라는 의미예요. 준호의 눈가에 촉촉한 감동이 맺혔다. 이름에 담긴 의미가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민지와 그녀의 미국인 남편 마이클은 한국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민지는 유명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마이클은 열심히 한국어와 새로운 고국의 전통을 배우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아기들에게 속삭였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존엄성을 짓밟으려 할 때도 내 명예를 지키는 데 있단다. 병원 창문 너머로 서울의 웅장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남산타워가 보였고 멀리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현대적 대도시 속에 뿌리 깊은 전통 가치를 간직한 나라, 준호는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았다. 국제적으로 존경받으며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불의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강한 한국을. 할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베트남에서의 이야기를 언젠가 들려주실 건가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때가 되면. 하지만 전쟁의 공포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로 말이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6개월 전만 해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 국가 안보에 숨은 조언자에서 이제는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 정부는 이제 안보 문제뿐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국제관계에 관해서도 그의 의견을 구했다. 기업들은 그를 행사에 초청하려 경쟁했고 대학들은 리더십과 윤리에 관한 강연을 요청했다. 젊은이들은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줄을 섰다. 민지야,
넌 미국 생활이 그립지 않니? 준호가 문득 물었다. 민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진정한 내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신 것처럼 집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명예가 존중받는 곳이니까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장인어른. 미국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여기서 배우고 있어요. 정과 효의 진정한 의미를요. 준호의 품에 안긴 쌍둥이들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들의 작은 얼굴에는 두 문화의 특징이 섞여 있었다. 두 세계의 가장 좋은 것들을 모두 물려받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우리 가족의 혈통을 잇는 것이 아니라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문화 간의 다리,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융합, 그리고 존중과 존엄성이 국경을 초월하는 세상에 대한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란다. 100일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준호는 병원 옥상 정원에 홀로 남았다. 바람이 그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는 왠지 이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생각해보면 그의 인생은 많은 전환점이 있었다. 베트남 전쟁, 아내의 죽음, 딸의 결혼, 미국 공항에서의 모욕. 하지만 어떤 순간도 이렇게 평화롭고 완전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여보, 보고 있나요? 그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소.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서울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 반짝였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나라의 명예는 이제 온전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이제 평화롭게 쉴 수 있겠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마치 오랜 임무를 완수한 군인처럼 그는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병실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인생의 어떤 굴욕도 결국에는 연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